20이라 줄거리. 이런저런 이유로 달래집을 뻔질나게 드나들던 태남이 어느 날 종상의 심부름으로 일주일간 먼 길을 떠나게 되자 호수돈 요속 앞으로 달려가 달래를 만나 단둘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마음과 달리 엉뚱한 소리를 하며 달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일을 마치고 태남이 돌아왔을 땐 달래 모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는데 진동열 선생은 진즉부터 가족을 부를 계획이었던 것이다. 홀로 남은 태남은 몸종 이쁜이에게 눈독을 들이기도 했지만 곧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내면을 읽고 웅비애의 꿈을 펼치며 진동열 선생과 달래가 있는 곳을 향해 떠난다. 태임은 빈손으로 떠난 태남이 마음 아프고 샛골에서 계속되는 삼농사 실패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듯 자산을 소모해가는 것에 넌더리를 느낀다. 외숙모의 호들갑이 울컥 아씨의 참을성을 건드렸다. 오늘은 병문 안으로 그치려 했던 것과는 달리 불현듯 싫은 소리를 하고 말았다. 왜 그런 짓을 하셨시니까? 저한테는 사전에 한마디 의논도 없이. 우리들이 시방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왜 모르시니까? 손태복 씨가 허리에 멍든 사람답지 않게 벌떡 일어나 앉았다. 손태복 씨보다 마님이 먼저 입에 개거품을 물고 포함을 주었다. 아니 너 이제 보니 조카딸이 외삼촌 병문안 온 게 아니고 땅 주인 행세하러 온 게로구나. 아서라 그러면 못 쓴다. 못 써. 시방이 어두운 세상인지 널 보면 알지 왜 모르겠냐. 우리들이라고 아주 등신인 줄 아는. 임잔 입 닥치지 못해. 이렇게 마누라 입을 틀어막는 손태복 씨의 목소리에도 여간 노여움이 배어있는 게 아니었다. 네 할 말 다 했으면 나도 허겁은 말 좀 해보자. 너하고 미리 의논 안 한 건 너한테 해마다 손해 보일 적에도 의논하고 보인 게 아니길래 이익도 어디 한번 의논 없이 보여서 깜짝 놀라게 해주자는 속셈이었느니라. 허세를 부리느라 손태복 씨의 말투는 한껏 격양되고 비꼬였으나 한 가닥에 참말이 들어있어서 도리어 태임이 마음을 뭉클하게 했다. 알았어요, 외삼촌. 외삼촌 심정을 제가 왜 모르겠시니까. 그렇지만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랬다고. 시방은 일본놈 세상 아니니까. 외놈이 어드런 놈들이니까. 어길 게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 국법 어기고 돈 번 건 자랑스럽고 일본 국법 어긴 건 창피하단 소리냐. 외삼촌,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시니까. 예전 개성상인치고 홍삼 밀무역 안 한 사람 있는 줄 아는. 그때에도 하늘 같은 국법은 그 짓을 언금했건만 개성상인들은 천국 땅을 제 집 마당처럼 누비며 홍삼을 같은 분량에 은과 맞바꾸어 엄청난 이익을 남겼댔어. 바로 너희 할아버지가 그 대표적인 밀매꾼이었다는 건 세상이 다 아는 일이야. 왜 시방 돌아가신 할아버지는 이 일에 갖다 대시니까. 넌 어려서부터 너희 할아버지는 끔찍이도 우러르더니 시방 이 외삼촌은 또 너무 능멸하는 것 같아 허는 소리다. 말이야 바른 대로 말이지. 너희 할아버지는 우리 국법을 어겼고 나는 외놈 국법을 어겼다. 어쩔래. 얼씨구 아주 대단한 독립운동 하셨구랴. 허기사 독립운동이란 것도 달걀로 바위치기긴 영감한 짓이나 피장파장일게요. 마나님이 이번엔 영감의 비위를 건드렸다. 이게 네 앞에서 자충우돌이야. 무식한 게 어dim에서 독립운동 소리는 얻어들어가지고 설라무네. 쯔쯔, 꽈다 붙일 게 따로 있지. 손태복 씨 안색의 어린 독립운동에 대한 외경의 빛은 태임이도 뜻밖이었다. 마나님이 어휴 내 정신 좀 보게 하면서 약탕간을 보러 나간 뒤 손태복 씨는 차근차근 허세 부리지 않고 그리고 마나님 앞에서보다는 훨씬 비굴하게 통사정을 했다. 널 또 놀라게 해서 면목 없다. 정말이지 이럴 작정은 아니었는데. 네 보기에 이 외삼촌 헌짓이 호황되고 주책없음만 보였겠지만 얼마든지 잘 될 수도 있는 일이었어야. 먼처음 해먹은 사람들은 다들 솔솔하게 재미를 봤다니까. 그러니까 나도 엄두를 낸 거고.
그놈의 수맥가라는 게 백채 거저 뺏는 것과 다름없으니 누가 그 뼈골 빠지는 삼농을 허겠는. 그렇게 헐값으로 수매를 헌 홍삼을 삼정물산이 불화를 맡아다가 중국 시장에 파는 값은 5곱절이라고들도 하고 10곱절이라고들도 하니 해마다 헛농사나 짓고 앉았는 삼농가에서 군침이 안 돌게 생겼냔 말이다. 중간 상인한테 앉아서 넘겨도 수매가에 3곱절은 네 돈을 받을지 모른다니. 외삼촌, 제발 그만 오세요. 그건 잘 됐을 때 얘기고 우린 시방 잘 된 게 아니잖아요. 죽은 아이 나이색이나 할 게 아니라 앞으로의 대책을 의논하고 싶어요. 패농을 허잔 얘기냐. 그 지경까지 되시니까. 나도 이제 지쳐서 그런다. 너한테 자주 손 내밀기도 헐짓이 아니고. 손 떼시겠다는 말씀이시니까. 네가 떼라면 떼야지. 전 떼시라곤 아직 안 해시다. 허긴 벌금이다 뭐다 올해도 너네가 생돈 처박을 일만 만들어놨으니 나자빠질 면목도 없긴 없다. 그렇게 흐리멍텅하시니까 맨날 손해만 보시는 거예요. 예능, 나도 장사 올 때는 아니랬다야. 그땐 참 좋았었지. 나도 대처해서 돈 핑핑 쓰고 처자식 호강도 시킬 만큼 시켰건만서도. 밖에서 거지반 다 졸아가는 약탕간을 기다리고 앉았던 마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벼락같이 방문을 열고 고개만 안으로 대밀고 악을 썼다. 아니, 영감이 언제 어dim에서 날 호강을 시켰다고 시방 그렇게 큰 소리를 치시길. 아니, 이 시골 구석에서 제일 먼저 학구라이 구리물을 치덕치덕 쳐바르고 댕겼으면 호강이지 개서도 무슨 호강을 바래. 손태복 씨도 지지 않고 병력 같은 소리를 질렀다. 마나님이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문을 닫았다. 외삼촌한테는 농사가 안 맞는다는 건 저도 진작부터 알고 있었시다. 태임이는 고즈넉히 한숨을 몰아쉬며 생각에 잠겼다. 눈치만 보고 있던 손태복 씨가 무슨 눈치를 챘는지 벼랑간 안색이 변하면서 물었다. 너 혹시 패농을 하지 않고 딴 사람에게 맡겨보려는 건 아니냐? 뭐 그러면 안 될 일이라도 있으니까. 내 체면도 있지. 내 농사처럼 지어온 건 너도 잘 알잖냐. 그러니까 외삼촌 탓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외삼촌은 이제 삼농사에 정도 떨어지고 뜻도 기력도 없고 전 패농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니 어쩌겠어요. 패농을 안 하고 계속하려면 너 또 돈 많이 든다. 밑 빠진 가마솥에 물 붓기야. 삼정물산 좋은 일만 할 게 왜 있는. 아직은 들이밀 재력이 남아있으니까요. 할 때 거정은 해볼 참이에요. 그러는 새에 무슨 수가 생기겠죠. 요새도 홍삼보담은 백삼의 상품 가치를 높여서 이익을 남기는 상인들이 덜어 있다던데요. 얘야, 너한테 들이밀 돈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런 방도 거정 있는데도 여지껏 고생한 이 외삼촌을 제껴놓고 딴 사람에게 산풀을 맡기겠단 말이냐. 사람이 의리라는 게 있지. 새골에선 행세하고 산 내 체면도 있고. 외삼촌, 손 떼고 싶단 말씀은 외삼촌이 먼저 모셨지 제가 먼저 만 게 아니시다. 글쎄 시방 누구라 먼저이고 나중이고를 따지자는 게 아니잖는. 손태복 씨가 점점 더 확실하게 비굴해졌다. 약을 짜가지고 들어온 마나님도 한풀이 죽어서 심란하게 가라앉은 소리로 거들었다. 너 여기를 예사 외갓집으로 알면 못 쓴다. 남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마치 우리가 대대로 전시집 덕만 보고 사는 줄 알지만 속내는 그와는 정반대야. 전시집 진구돈만 치고 살아온 우리라는 걸 너도 알 게다. 우릴 괄시해서 너네 득될 게 하나도 없다. 타이르는 척하면서 숫제 협박을 했다. 등치고 배 만지는 식의 그런 능수능란함이 어머니의 부정을 덮고 태남이의 출생을 도왔다는 사실이 태임이의 심정을 참담하게 했다. 알맞게 식은 탕약을 어린애 달래듯이 해서 마시게 한 마나님은 미라사탕까지 한 알 속 영감님의 입안에 넣어주고 나서 만족한 듯이 눈을 흘겼다. 태임이는 문을 박차고 나가고 싶었다. 외숙 부부의 티격태격은 여발한 듯이 허풍스럽고도 부자연스러웠다. 그녀가 조목조목 따지고 들까봐
그 전에 얼버무리려는 속셈이 빤히 들여다보였다. 태희미는 그들의 그런 능란한 임기응변이 싫었고 삼농사에는 도저히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피할 수 없게 했다. 전에도 그런 걱정이 문득문득 안 들었던 건 아니지만 그들 말짝으로 그들을 괄시할 수 없다는 일종의 자격지심과 적당히 비기려고만 들었었다. 에구구, 나 좀 눕게 해주구려. 손대복 씨가 오만상을 찡그리며 마나님을 향해 팔을 뻗었다. 마나님이 영감님을 겨드랑 밑으로 안아 곤달걀 다루듯이 조심조심 자리에 눕혔다. 고운 때가 묻기 시작한 베갯닛에 푹 파묻힌 손대복 씨는 계속해서 죽는 신용을 했지만 입안에서 녹기 시작한 미라 사탕의 감미가 편안한 미소가 되어 번지는 걸 태희미는 간과하지 않았다. 벌금을 자그마치 100원을 너무 매겼으니 저 양반이 화병이 나시게도 됐지. 마나님의 가벼운 한숨처럼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는 것처럼 은근슬쩍 벌금의 액수를 말하고 나서 알더니 빠진 것처럼 개운해지는 모습 또한 눈에 거슬렸다. 그것도 우리 양주가 이면체면 없이 애걸복걸해서 많이 탕감해줘서 그런 줄이나 알아라, 너. 마나님은 토를 달듯이 또 생색을 냈다. 태희미는 속으로 분연히 패농을 생각했다. 그녀는 조용히 비웃는 듯한 웃음을 띠고 방안을 휘둘러 보았다. 횃대에 버서걸은 비단 조고리에서 늘어진 남색 옷고름, 꼭두서니빛 이불깃에 포개진 외숙에 피둥피둥하면서도 거뭇거뭇 꽃이 핀 양손, 언제 번들번들했더냐 싶게 시커멓게 죽은 윗방 세간살이들의 노쇠 장식, 아주 떨어져 나갔거나 한쪽 귀가 떨어져 세로로 곤두선 3층장 서랍의 박쥐무늬 고리, 경대 앞에 올망졸망 모아놓은 박내품 구루무통. 한때는 치덕치덕 처발랐을지도 모르나 시방은 비어있음이 분명한 그 구리무통이 내뿜는 한물간 게으름의 향수 등이 처음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와닿았다. 농사지을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장사꾼도 못 되었다. 오로지 빌부터 먹고 사는 재질밖에 못하고 난 사람들이라는 외가부치에 대한 경멸감이 치밀었다. 저녁 먹고 하룻밤 묵어가라고 붙드는 걸 뿌리치고 태희미는 분연히 일어섰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의 오후는 맑고 차가웠다. 이왕 봐준 김에 벌금 꺼정은 봐줘야지 어드로커는. 너희 외삼촌 또 한 번 붙들려가 매 맞으면 그때는 정말 못 살아 나오신다 너. 두고 보렴. 일간 산시기를 보내세요. 알았다. 그래도 화수분은 너밖에 없어. 국어장에선 잘 안 되는 걸로 알려진 감나무가 올해는 어쩐 일인지 대풍이었다. 열매는 새알 닭꽃만큼도 못 맺는 주제에 가장 귀하고 입만 극성스레 퍼져 장독대 변만 가리니 베어버릴까 보다고 벼르는 소리를 어릴 적에 어머니 손잡고 외간 아들이 왔을 때 들은 생각이 나는 감나무였다. 꽤나 나이 들은 감나무가 마지막 기력을 모은 듯 부채살처럼 뻗은 가지마다 풍성하게 맺은 열매가 하늘을 노을처럼 화려하게 물들이고도 뒷안으로 통하는 사인문 밖에까지 연시를 떨구고 있었다. 저 구박대기도 니 볼 날이 있군요. 그러나 외숙모는 태희미의 뼈있는 한탄을 알아들은 것 같지 않았다. 누구라 니 보쨌나. 제풀의 지 몸의 진을 몽땅 뺐으니 내년엔 새순도끼도 틀렸다 싶다. 잘됐지 뭐. 진장 떨어지자 나그네 국마단다고 우리도 이제 지긋지긋하던 참이었으니까. 한꺼번에 따서 동네 사람들한테 돌리기도 하고 곶감도 좀 만들고 허시지 않고요. 저대로 놔두실 거니까. 농기 전에 떨어진 거 주워만 먹고도 집집마다 아새끼들이 똥구멍 미었다고 야단법석들인데 무슨 좋은 소리를 듣자고 노누매기를 또 하냐 허길. 와서 보고도 네 눈엔 우리 집이 그렇게 걱정 없이 한가해만 보인다던. 외숙모가 실쭉해서 배웅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해가 서산으로 곤두박질 치듯이 서둘러 기울고 있었다. 앞벌을 향해 다른 박질 치는 산그림자를 쫓아 태희미도 총총히 걸음을 재촉했다. 동구 밖에서 돌아섰다.
산모퉁이만 지나면 마을을 볼 수 없었다. 앞벌보다 한 발 앞서 잿빛 그늘에 쌓인 마을에서 풍년든 감나무 한 그루는 마치 불길에 쌓인 집 한 채만 했다. 그 독종이 외숙모는 태남이 혼자서 아비의 임종의 자리를 불태울 적 얘기를 할 때마다 태남이를 그렇게 불렀다. 불태운 오막살이도 저렇게 외롭고 화려하게 타올랐을까. 태남이는 집 나간 지 여지껏 바람결에라도 소식 한번 실어보낸 적이 없었다. 그야말로 독종이었다. 그녀는 몸과 마음이 함께 시려 모양내서 걸쳤던 명주 목도리를 풀러서 목에다 칭칭 감고 단단히 고리를 지어서 맸다. 태남이하고 한 지붕 밑에 살 때도 살뜰하게 군 적은 거의 없는 반면 혹독하게 대한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동기간이란 걸 드러내놓을 수 없는 관계 때문이기도 했지만 서로 비슷한 조하고 냉한 성품 탓이기도 했다. 태남이가 집 나간 게 기정사실화되어 더 이상 기다리지도 수소문하지도 않게 되자 느닷없이 이쁜이가 태남이 아이를 뱄다고 나서서 한바탕 소동을 부린 적이 있었다. 새꼴도령한테 몸만 버렸으면 영영 입 다물고 말려고 했는데 그 후 2달째 몸을 걸르니 이 노릇을 어쩌겠느냐. 죽이든지 살리든지 상전의 처분만 바란다고 애절하게 읍소를 하는 것이었다. 그때 태임이는 속으로 무턱대고 기뻤다. 할아버지가 심어준 불가해한 꿈. 관옥 같은 아이가 마침내 현실적인 아이로 다가온다고 생각했다. 어처구니 없는 집착이요 미련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한미천 떼어서 멀리 내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반색을 하며 위에 받치자 이쁜이는 더럭 겁이 났다. 그녀는 달포도 호의호식을 못 견디고 실토를 하고 말았다. 처음엔 아이가 저절로 떨어진 걸로 꾸미려고 했지만 간혹 같은 나이에 미망에서 깨어나 본래의 냉철함과 경우 발음을 회복한 태임이의 추상 같은 주궁에 악기가 맞게 꾸며댈 수 있을 만큼 이쁜이는 간교한 위인이 못 되었다. 아이를 뵌 것은 거짓말이었지만 몸을 더럽힌 것만은 사실이라고 끝까지 우기려고 했지만 그것조차 태임이의 능수능란함을 당하지 못했다. 태임이가 혼잣말처럼 누구 잘못이던 헝계집이 된 마당에 이탓저탓 할 게 없으니 계집이 먼저 꼬리 쳤다는 누명을 못 면할 터 내 꼴이 보기 싫어서라도 사람을 놓아 급히 늙고 자식 새끼 많은 호래비를 골라 너를 여의리라. 그 말 한마디에 이쁜이는 당장 싹싹 빌고 혼자서만 애를 태우다 이루지 못한 서러운 사연을 정직하게 고했다. 그러나 먼저 꼬리를 쳤다는 혐의는 더욱 확실해져 서둘러 서방을 구해 내보냈다. 이쁜이에겐 정이 들었을 뿐 아니라 기난 일손이어서 비부쟁이 노릇할 만한 서방을 구해들여 데리고 있을 만도 했는데 요새 세상에 사람 대접이 아니라는 중상이의 반대도 있었지만 정이 떨어져서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멀리 내보내고 그 후부터는 새로 행랑 식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잠시 생각에 잠겨 머뭇대는 사이에 상그늘이 앞질러 앞볼로 내닫고 갈대가 백발을 산발하고 나부끼는 둔덕 및 물마른 고랑으로부터 스멀스멀 땅거미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곧 마을의 저녁 연기와 어우러져 투명한 공기에 먹물을 풀듯이 어둠을 몰고 오리라. 산모롱이를 돌자 마을은 안 보였지만 태이민의 땅은 계속되고 있었다. 멀리 동산이 끝난 둔덕으로부터 논이 있는 벌판을 향해 완만하게 경사진 드넓은 산포의 갈색 지붕은 방금 갈아엎은 살의 긴 밭고랑처럼 끝간데 없이 길고 첩첩했으며 이미 씨를 뿌렸을 보리밭도 가을거지가 끝나 참새나 콩대를 묶은 깍지똥이 밭머리에 나동그라져 있는 빈밭도 다 기왕의 산포였거나 장차 산포가 될 땅들이었고 노는 산포에 딸린 식구를 먹여 살릴 정도밖에 안 됐다. 할아버지 쪽부터 지녀오던 산포였다. 이성이가 한때 외놈 도굴꾼과 결탁해서 그 산포로 한바탕 농간을 부리고 나서 팔아넘긴 적이 있지만 태임이가 다시 사들인 산포였다.
할아버지가 그녀에게만 따로 물려준 재물을 그렇게 쓰고 나서 속으로 얼마나 흡족하고 떳떳했던가. 이렇게 적막하게 망해버릴 수는 없었다. 산포에 대한 그녀의 애착은 그녀가 의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 집요하고 뿌리 깊었다. 수지가 안 맞는다고 이해 타산이나 외가 식구들과 더는 상종하기 싫다는 감정적 반발 정도로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대물림의 맹목적 집착이었고 운명처럼 떨쳐버릴 수 없는 정열이었다. 그녀는 어두니 고개까지 숨차게 달려와서 다시 한번 마을 쪽을 돌아다 보았다. 산모롱이가 가리지 않더라도 마을이 보일 거리가 아니었다. 그러나 그녀는 뚫어지게 뒤를 돌아보았다. 먼 어둠 속에서 늙은 감나무가 저주받은 오막살이가 하늘 향해 붉게 타오르는 게 보였다. 산식이가 100원이 넘는 벌금 고지서를 가지고 서해랑 집으로 나타난 건 그로부터 며칠 안 돼서였다. 벌금 타령하던 외숙모의 아점기가 태임이 귀에서 채 가시기도 전이었다. 면목 없습니다요, 아씨. 대돌 밑에 서서 이렇게 고하는 산식이는 건장하고도 떳떳해 보였다. 조금도 면목 없어 보이지 않네 그려. 태임이는 윗사람답지 못하게 산식이를 비꼬고 나서 심사가 편할 리 없었다. 좀 올라오게나. 날씨도 차갑고 의논할 일도 좀 있고 하니. 마침 잘 되시다. 저도 기니 의논 드릴 말씀이 있어 일부러 나온 거립쇼. 새골마님이 보내신 게 아니었나. 벌금 날짜가 안중 먼 거립쇼. 적은 돈이 아니니까 미리 갖다 드려야 두고두고 마련하실 수 있을 게 아니냐고 제가 성화를 해서 심부름을 좀 앞당겼습죠. 누덕누덕 기운 거긴 하지만 깨끗한 버선바닥을 손바닥으로 몇 번이나 쓸어보고 나서 산식이는 가만가만 윗방으로 들어왔다. 행여 몸냄새나 살비듬 하나라도 떨어질세라 조심스럽게 굴었다. 안방에 좌정한 태임이가 가까이 오라고 턱짓을 했건만 장진문 밖 저만치 수장께에다 잔뜩 등을 붙이고 꼼짝도 안 했다. 그러나 넙죽넙죽 할 말은 다 했다. 아씨가 새골을 다녀가시고 나서 삼농사는 영영 작파오시기로 했다는 소문이 짝짝으르르한데 그게 정말이니까. 감히 대드는 듯한 말투였다. 왜? 정말이면 안 되겠나? 아신 적부병 같은 무서운 천재도 겪어보신 어른이시잖시니까. 이번 일은 순전히 사람 잘못인데 사람 잘못은 사람 쓰기에 따라 또 사람 마음 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고쳐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감요. 아씨가 그만한 일로 패농을 허실라 치면 빈대 죽는 거 고습다고 초가상간 태우는 것과 진배 없는 멍퉁그리 짓이구먼요. 내가 자네의 진국스러움을 남달리 기특하게 여긴다고 해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닐세. 남의 켰속이 어드럽게 돌아가는 줄이나 알고 해야지. 태임이는 위엄을 갖추고 의당 짚고 넘어가야 할 걸 짚고 넘어갔다. 산식이는 쓰다 달다 말대답 없이 수굿이 싸가지고 온 작은 보따리를 끌었다. 싸고 싼 보따리 속에선 상자곽이 나왔고 상자곽 속에선 또 한지에 싸고 싼 게 나왔다. 12대문안 별당아씨에 12폭 치마를 벗기고 단속꽃을 벗기고 바지를 벗기고 다시 속속꽃을 벗기듯이 가만가만 부드럽게 그러나 숨가쁘게 싸고 싼 걸 한 겹 두 겹 벗기자 마침내 수줍게 두 다리를 꼬은 백삼의 흰 살결이 드러났다. 아니, 아주 알몸은 아니었다. 마지막 속적삼을 움켜쥔 여체처럼 상체에다 눈부신 금빛띠를 두르고 있었다. 산식이가 무릎으로 윗방 문지방까지 내려왔고 태임이 역시 무릎으로 문지방까지 올라갔다. 산식이가 두 손으로 금띠를 두른 백삼을 아씨에게 바쳤다. 금띠에는 고려인삼이라는 상표가 들어있었다. 태임이는 삼을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그것을 앞뒤로 뒤집어 보면서 찬탄을 금치 못했다. 내 생전에 이렇게 잘생긴 삼은 처음 보네. 고려인삼이라. 이름은 또 얼마나 좋은가. 왜 이름만 좋다 하시니까. 입성은 어드럭하고요. 산식이가 회심의 미소를 띠고 말했다. 그래,
내 생전에 입성 입은 삶 또한 처음이네 그려. 세상이 개화를 하다 보니 인젠 인삼과정 입성이 날개인 세상이 되고 말았습죠. 그게 무슨 소린가. 아씨께서 시방 이렇게 잘생긴 삶은 생전 처음 본다 하셨지만서도 실은 이게 홍삼수매에서 불합격 맞은 겁니다요. 그전 같으면 캐는 품삯이나 쳐서 받을 수 있을까 말까 한 송백삼 아닙니까요. 사람들이 천시에서 헐값으로 나가던 지시라기를 이렇게 공들여 말려 좋은 입성을 입혀설라문에 드립다 신문이나 잡지책에다 그 신기한 효험을 광고까지 진다지 뭡니까요. 알아들으시겠습니까요, 아씨. 산식이는 마치 귀어둔 사람에게 말하듯 언성을 높이고도 미심쩍은지 이렇게 물었다. 어서 계속하게나. 알아듣다마다. 광고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거라는 것도 진작부터 알고 있다네. 아씨께서 그런 걸 다 얻으렇게. 광고를 치자놨으면 령신한 좋다는 게 시골 구석구석까지 무슨 수로 퍼졌겠는가. 그러므입쇼. 바로 그겁니다요. 다만 고려인삼 광고가 영신한 광고하고 다른 건 우리나라 방방곡곡뿐 아니라 예전부터 홍삼을 알아주던 중국, 일본 등 외국으로까지 널리 광고를 하고 직접 주문을 받고 있답니다요. 홍삼 못지않은 신요한 약효를 광고치는 일방, 이렇게 정성 들여 예쁜 입성을 입히고 몇 겹씩 싸고 더 자세한 광고를 친 상자각에 담아서 내니 저절로 백삼지체가 높아질 밖에요. 요런 6년근 한 근에 얼마씩에 팔려나가나를 아시면 아마 아씨께서도 기함을 하실 거구만요. 어디 기함 좀 허게 말해보게나. 태임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비로소 구체적인 활로가 보이는 듯하여 마음이 절로 활달해졌다. 삼종물산이 우리들한테 거저 뺐다시피 해다가 몇 곱절씩 남겨서 해외에 파는 홍삼값을 거의 따라잡는다면 말다 했습죠. 지 생각으로는 우리 삼포뿐 아니라 송도의 모든 삼농인들이 살아남는 길은 앞으로 그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요. 그럼 새로운 살길을 누구라 먼저 텄다던가. 우리 계에서 멀지 않은 강릉골에 수만간 삼포를 가진 공시집이랑 너운의 채부잣집 젊은 당주들이 해외 장사 이력이 많은 송도의 김경호라는 장사꾼과 손잡고 시작했다고 합니다요. 우리처럼 폐농까지 몰려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안간힘으로 해본 게 크게 성공을 한 것입죠. 남들은 그렇게 기사회생을 하는데 외숙은 어찌 그 지경이 되셨을꼬. 그야 당연하지 않습니까요. 그 사람들은 개화된 흰식 시루를 탔고 새골 어른은 100년이나 뒤진 캐캐 묵은 술수를 쓴 탓 아닌감요. 자네 이제 보니 참 똑똑하군. 순전한 칭찬으로 태임이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다. 기특하단 생각 반, 상전보다 뭘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아랫사람을 경계하는 마음 반에서 약간 비꼬는 투였다. 산식이도 그걸 눈치채고 문지방에서 두어 걸음 뒤로 물러나 앉으면서 뒤통수를 긁었다. 태임이는 밀어놓았던 백삼을 다시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서 말했다. 허긴 백삼과 홍삼이 그렇게 갑차이가 났던 건 뭔가 잘못된 일이었어. 여기 이만한 백삼만 해도 홍삼 수매에 합격하고도 남을 만한 품질 아닌가. 중국 시장에서 인삼값이 떨어지는 걸 방지한다는 핑계로 수매량을 적게 잡았을 때는 이런 것도 떨어지고 수매량을 늘려 잡은 해에는 이보다 못한 것도 합격을 하는 식으로 해마다 들쭉날쭉 했으니까. 사람 팔자라면 모를까. 명색이 죽는 목숨 살릴 수도 있는 선약이 품질보다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 팔자가 달라진다는 건 말도 안 되지. 그러므입쇼. 저네들이 불합격 매겼다고 송도 인삼의 영혼가정 어dim에 가 계시니까. 생전 약 한 점 못 써본 소인네들 징험으로는 기가 허해졌을 때 땅속에서 궁뱅이가 잘라먹다 남은 수삼 한 토막만 입에 물어도 당장 기운이 샘솟듯 터는 거립쇼. 수삼의 그런 즉효는 약을 많이 써본 사람들도 흔히 경험하는 일이라네. 백삼을 아무리 호사를 시켜도 또 아무리 높은 값을 받아도 때늦은 감은 있을지언정 조금도 부당한 이익이 되지는 않을 걸세.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꺼정은
먼처음 그 생각을 한 사람들이 들일 공력이 여간 아니었을 걸세. 아무리 우리들 살 길도 그 밖에 없다지만 남이 일껏 닦아놓은 길을 내 길처럼 갈 수야 없지 않은가. 염치가 있지. 태임이는 실증도 안 내고 금띠 두른 어여쁜 백삼과 탄탄한 상자각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어루만지며 말했다. 그 일이라면 염려하실 거 없습니다요. 백삼이 고려인삼으로 이름이 나면서 물건이 달려 앞으로는 널리 삼농인을 모집해 조합을 만들어야 물건을 계속 낼 수가 있고 이미 이름이 알려진 상표의 신용도 지킬 수가 있다고들 하니까요. 조합을? 예, 이름만 다르지 송도상인들이 예로부터 동업자끼리 뭉치고 도읍자고 만들었던 도가하고 비슷한 거라고 알고 계시면 틀림없겠구먼요. 자네는 우리 산포의 상일꾼인 줄만 알았더니 내가 잘못한 거겠네. 한눈을 팔아도 너무 판 거 아닌가? 아니면 제밥에만 마음이 있었던지. 예, 무슨 말씀을 그리 섭섭하게 쓰리. 아니고서야 한낱 총구석의 산포일꾼이 해외 무역 돌아가는 물리까지 훤히 알고 있는 척 할 수가 있겠는가. 태임이가 산식이를 빤히 바라보면서 싸늘하게 물었다. 산식이는 죄 지은 거 없이 몸둘 바를 몰랐다. 남의 속을 꿰뚫어 볼 듯이 담대한 눈길도 여염집 여인 같지 않았지만 소문난 미모가 거울에 부딪혔다가 되돌아온 햇빛처럼 느닷없이 그를 눈부시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식이도 여간내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내 평정을 회복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남요. 백산무역의 길을 맨 먼처음 튼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우리 계에서 지척인 강릉골 공씨집안이라고요. 그댁 젊은 당주가 소탈해서 일꾼더러고 자주 어울리는 바람에 저도 더러 그 오른 술을 얻어먹은 적이 있습죠. 당신 산포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손수 저 같은 사람에게까지 의논을 해오시기도 허굽쇼. 실은 개성 삼농인이 예전처럼 번성할 수 있는 길은 앞으로 백삼을 살리는 길밖에 없다는 소리를 어른한테 들은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구먼요. 우리더러 조합에 가입해 서로 손잡자는 얘기도 그쪽에서 먼저 꺼낸 거니까 불감청 인정 고소원 아니니까. 우리 입장이 시방 자네 문자 쓴 대로인 것만은 사실이네만 참으로 괴이쩍네 그려. 태임이의 약간 튀어나온 듯 둥글고 반듯한 이마에서 파르르 정맥이 내비치면서 찬바람이 돌았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자네가 화상 뭐길래 그 공간과 뭔가 하는 사람은 외숙이나 나를 제쳐놓고 그런 중대한 의논을 자네오고 허나 하길. 태임이의 야멸찰 정도의 능멸에도 산식이는 그닥 노여운 기색 없이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요. 그 어른 역시 조금도 경우에 어긋나는 일을 할 뿐이 아니라서요. 지 같은 거한테까전 그런 말씀을 하신 건 하도 답답해서 아시언트에 연통해 주길 바라고 하신 말씀이지 지어구 의논이라니 천부당 만부당합니다요. 저도 상전댁에 크나큰 일에 주인 행세할 분수 없는 놈도 아니고요. 말이 난 김에 여쭙는 겁니다만 공씨 어른이 새골 어른한테 같이 손잡자고 지성껏 공고하신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요. 새골 어른이 꼭 안 될 일만 골라 하실 적마다 충고도 하실 만큼 하셨고요. 새골 어른이 하나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 뿐입죠. 오죽 답답해야 저를 세중간에 넣어서까지 아씨한테 이렇게 연통을 하계시니까. 이제야 뭔가 좀 짚이는구먼. 그러니까 그 공실한 양반의 부탁을 받고 자네는 심부름온데 불과하단 말이로구먼. 예, 그렇습니다요. 벌금 고지서랑 겸사겸사지만 서도요. 그 공실한 사람 참 걱정도 팔자가 아닌가. 새골 외숙한테 그런 제안했다는 소리까지는 동업자끼리의 의리로 그럴 법하다 싶네만 외숙이 마다했으면 그뿐이지 나한테까지 알릴 건 또 뭔가. 우리 처지가 그 사람 보기에 구제해줘야 할 것처럼 불쌍해 보였대도 허겁지겁 매달릴 내가 아니려니와 그냥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상종하기가 뜨악하네 그려. 실상 태임이는 산시기를 통해 얻어들은 새로운 활로에 속으로 허겁지겁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낱 일꾼 앞에서
그런 내색을 할 수는 없다는 체면 때문에 조금씩 빗나가고 있었다. 태임이보다 먼저 초조해진 산식이가 어깨를 고추 세우고 간곡하게 말했다. 공시어른 말씀 아니더라도 이 각박한 외놈의 세상에서 삼농가도 살아남고 송삼도 살아남는 길은 우리들끼리 서로 맘도 뭉치고 꾀도 뭉치는 길밖에 없습니다요. 왜 살길이 베는 걸 마다하고 앉아서 죽으라시니까. 새골 삼포 저대로 놔두면 저절로 패농하게 된다는 거 아시도 아시면서. 그의 간곡한 연설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태임이가 귀담아 듣자 그는 조심스럽게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바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일꾼들의 수요가 너무 많은 데 비해 늘 일손이 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건 손대복시 내외가 잔소리만 할 줄 알았지 삼포일의 실제에 대해 맹문이기 때문이라는 것.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주인 눈을 속이고 게으름을 피울 수 있는 대신 품삯에 인색하기 때문에 진국스러운 일꾼은 붙어있지 않고 게으르고 교활한 일꾼만 남게 된다는 것. 삼포에서 미치고 남는데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처럼 구는 손대복시의 hit도운 태도가 되레 일꾼들의 일할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 일꾼의 수요를 지금의 반절로 줄이고 주인이 나서서 손에 흙 묻히고 땀 흘리기 전엔 여지껏 잘못 길들여진 일꾼들 버릇을 바로잡기 어려울 거라는 것 등은 태임이도 평소에 막연히 생각만 하고 있었지 엄두가 안 나던 것들이어서 더욱 실감나게 들렸다. 산식이 편에 우선 벌금 낼 돈을 주워 보내고 나서 태임이는 한동안 괜히 안절부절을 못하면서 피륙을 꺼내 마름질을 하려다 밀어놓기도 하고 뒤주위에 충 항아리에 행주질을 하다 말기도 했다. 뭔가 급히 해야 할 것 같은 조바심 때문에 손을 가만두지 못하다가도 급한 건 그런 일이 아니라는 낭패감 때문에 스르르 맥이 빠지곤 했다. 산식이 말을 들을 때는 새골 삼포의 활로가 환히 보이는 듯 하더니만 무엇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는 생각할수록 혼미해질 뿐이었다. 우선 종상이하고 의논해보리라 벼르고 있는데 오늘따라 낮부터 출타한 종상이는 저녁때가 돼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랫방에서 여란이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렸다. 국어책을 읽는 소리지만 태임이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일본말이었다. 태임이는 기묘한 소외감에 사로잡혔다. 경우도 내년엔 보통학교에 들어갈 테고 동해랑의 분열이도 서울 가서 보성 전문에 다니고 있었다. 전시가에선 분열이가 처음으로 사각모를 썼다 해서 큰 잔치까지 베풀고 그 영광스러움을 뽐냈지만 그때 태임 심사는 여간 편치 못한 게 아니었다. 분열이 말고도 친정에는 여러 조카들이 있었지만 동해랑의 당주가 된 분열이에 대해선 아직도 맹렬한 적의를 품고 있었다. 분열이에게 자기 자리를 빼앗겼다는 생각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맹랑한 생각인지 누구보다 태임이가 잘 알고 있을 터였다. 여식은 손으로 치지를 않고 따라서 절손된 종가의 가게를 조카 자식 중에 하나로 하여금 있게 하는 건 관습이나 후손의 도리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임이는 거기 승복할 수 없는 생떼 같은 분심을 가지고 있었다. 언 그녀의 나이 40줄이었다. 생떼를 쓸 나이가 아니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맹목의 소유욕에 비하면 그동안 거듭된 손재에 대한 미련은 실상 미미했다. 여란이 글 읽는 소리가 한층 드높아졌다. 째지는 듯 하다가 갈라지면서 귀에 몹시 거슬렸다. 태임이는 딸이 이르집으려는 게 뭔지 알고 있었다. 모르는 척하려도 갈라진 목소리가 애처로워 아랫방까지 신발을 끌고 나갔다. 여란이는 어머니가 문 여는 소리를 듣고도 꼼짝 않고 밭은 기침을 하더니 한층 목청을 돋웠다. 태남이가 쓰던 방이었다. 태남이가 침울한 얼굴로 월남망국사를 읽던 그 자리에서 여란이는 낭낭하게 일본말 국어책을 읽고 있었다. 단발머리 밑으로 드러난 목은 상큼하고 등은 부드럽고 어깨는 흐르는 듯 나긋했다. 요새로 부쩍 처녀티가 나는 여란이는 올해 졸업반이었다.
내년에 호수돈 요숙에 보내려는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우탁교는 서울 가서 다니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 학교 성적이 뛰어난 걸 신통히 여겨 일본 유학까지 보내주마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종상이었던지라 서울도 안 보내주겠다는 건 열한에겐 뜻밖의 충격이었나 보다. 그러나 태임이는 딸을 품 안에서 내놓은 날을 먼 훗날이려니만 여기고 함부로 약속과 맹세를 남발한 종상이가 받았을 충격에 보다 공감이 가고 안쓰러워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 그런 엄마의 태도를 아버지와 한편이라고 생각했는지 열한이 태도는 날로 강경해지고 있었다. 전몽우리가 겨우 은행할 만한 주제의 황소고집이었다. 고집스럽게 움직이지 않는 열한이의 모습 때문에 남포불이 출렁이는 대로 한쪽 벽에서 크게 일렁이는 그림자가 괴기하게 보였다. 태임이가 방으로 들어서면서 문을 닫자 그림자의 일렁임도 멎었다. 태임이는 열한이의 어깨를 잡아 돌아앉히며 부드럽게 웃었다. 열한이는 웃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았다. 나이보다 조숙하고 당돌한 얼굴이었다. 마치 송거울 속을 들여다보듯 낯익은 얼굴이었다. 열한이 나이보다 더 오래전부터 익혀온 듯한 얼굴을 향해 태임이는 나직이 속삭였다. 아직도 화 안 풀렸는? 아버지가 승낙해 주실 때까지 안 풀릴 거예요. 망할 계집애. 엄마는 누구 편이야? 엄마가 아무리 아버지 편을 들어도 결국은 아버지는 너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게 되리라고 말하고 싶은 걸 참고 태임이는 딴소리를 둘러댔다. 호수돈 여학교가 왜 싫다는 게냐? 그 4층짜리 돌집만 봐도 엄마는 요새 못 태어난 게 한이 되어 속이 아린데 그 학교 기숙사엔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 학생까지 고루 섞였다더라. 그만큼 조선 팔도에 이름이 알려진 학교가 아니겠는. 아버지 말씀 들어라. 제가 호수동 가면 기숙사에 못 들어가잖아요. 전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분열이 오빠처럼 방학 되면 기차 타고 돌아오고 싶고 개학하면 기차 타고 떠나고 싶고 객지에서 사흘에 한 번씩 엄마한테 편지도 쓰고 싶고. 시상해. 겨우 그 짓이 하고 싶어 아버지 마음을 그렇게 상해드려. 못된 기집애 같으니라고. 엄만 그럼 제가 어드런 짓이 하고 싶으면 아버지 마음을 상해드려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당돌하게 따지고 드는 열한이의 눈빛엔 집 떠남의 정작 의미, 수없이 꾸었을 집 밖의 것을 향한 꿈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는 앙큼한 의지 같은 게 들어있었다. 밤이 이슥해서 돌아온 종상이는 술기운 없이 맹숭맹숭했으나 흥겨워 보였다. 취했을 때처럼 태임이를 찝쩍거리며 실없는 소리를 몇 마디 하더니 이내 할 일이 있다며 사랑으로 나가려고 했다. 급한 일이니까. 좀. 자식 일보담 더 급한 일이 어디 있으니까. 열한이 일 말이오. 애비가 한 번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게 내버려 두지 않고 또 오냐 응석을 받아준 게로구려. 걔가 뭐 어린애인가요? 응석을 부리게. 어린애가 아니면. 어린애 취급을 하니까 집을 떠나고 싶단 생각을 할 수밖에요. 열한이 년이 그럽디까. 제 입으로 집을 떠나고 싶다고. 왜 그렇게 놀라시니까 그까지 소리에. 시집가면 어련히 집을 떠나게 될까봐 그새를 못 참고. 시집가서 떠나는 건 집 떠나는 게 아니죠. 제 집을 찾아가는 거지. 혼자 있고 싶을 나이예요. 그래야 집 좋다는 것도 알게 될 테고. 여보, 그게 애미가 딸한테 헐 소리요. 계집애를 소학교 졸업시켰으면 됐지. 더 시키는 것도 망설여지고 남의 눈치까지 보이는 일인데 재고장에 허다한 학교 놔두고 연합문살밖에 안 된 계집애를 대처로 내보내. 혼자 있고 싶댄다고. 난 보통 애미가 아니잖아요. 보통 애미가 아니면. 꼭 11살 때 당신을 처음 봤어요. 그때 생각나시오. 꼭 방구리만 했었지. 그 방구리만한 계집애가 글쎄 당신을 보자마자 속으로 신랑 삼아야겠다고 작정을 했다니까요. 맹랑하죠. 그래서 11년이 아직 연애를 안 걸어서 걱정이라도 된다는 소리야. 뭐야.
나는 여지껏 11살적 결정을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시다. 11이 14살도 뭘 결정하기에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11이에 대해선 나도 다 계획해 놓은 게 있다고. 여기서 얌전히 여학교 졸업하고 나면 그때 가서 제 소질 봐서 동경 유학도 보낼 작정인데 그새를 못 참고 모녀가 웬 난리야, 난리가. 어차피 자식은 부모의 계획대로 살지 않게 돼 있어요. 당신 노상 분열이를 부러워하더니 11년을 부추긴 거 아니야. 그럴지도 모르죠. 그 애를 개성역에서 기차 태워 보내고 방학하면 개성역까지 마중 나가 그 애를 기다리고 싶어요. 한참 자랄 나이예요. 부쩍부쩍 키가 커지고 몰라보게 예뻐지겠지요. 그 애는 또 같이 살 때는 못하던 소리를 편지엔 써보낼 거예요. 그 애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드런 꿈을 꾸는지 데리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잘 알 수 있을 거려. 우리가 그의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 그 애도 우리 품이 그리워서 울면서 편지를 쓸 거려. 아마. 여보, 난 바빠. 잠꼬대 같은 소리 듣고 있을 새가 없다고. 당신은 맨날 바쁘군요. 참, 어둠에서 오는 길이죠. 이렇게 늦게. 태임이는 정말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서둘러 맑은 정신을 가다듬으면서 말했다. 황도중 어른 사랑에 모였댔어. 누구누구라요? 모일 만한 사람들이. 그 어른 요새도 큰 사랑에 상투 틀고 탄건 쓰고 도포 입고 같은 상투잡이 서사를 양쪽에 거느리고 앉아서 손바닥으로 버선바닥을 쓸면서 말 한마디로 억만금을 좌지우지 한답니까? 당신 그 어른을 언제 봤다고 그렇게 헐뜯소? 당신한테 들은 소리지 내가 어드렇게 그 어른을 뵈니까. 귀한 어른이요. 마지막 도중이지. 당신이 은행 꾸밀 때 그 어른의 반대로 틀어지고 말았다고 두고두고 미워하시더니만. 다 합방전 일이요. 설사 개성사람 자본만으로 은행을 일으킬 수 있었다고 해도 합방을 막을 수 없는 바에야 무슨 소용이요. 조선팔도가 다 맥힌 마당에 개성사람 자본이라고 운전했겠소. 여기저기서 제각기 그런 식으로 우리 것을 지켰더라면 합방이 안 될 수도 있었지 않겠시니까. 맨주먹의 젊은이가 한때 꿔본 꿈을 그렇게까지 과대평가할 거 없소. 낯간지럽구려. 그 고집불통에 구닥다리 상인이 못하러 사람을 모은다니까. 각골했어도 금싸라기 땅이 온통 그 어른 땅 아니오. 그래서요. 그 땅의 한 기퉁이를 돈 쓸 일이 있어 내놓았더니 당장 작자가 불티래. 달래는 값을 한 푼도 안 깎고 살 사람이면 알만한 사람일 텐데 타간 사람이라고만 하고 통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 흥정을 조춤조춤 미루면서 뒤를 캐보았더니 외놈이라더군. 그래서 변돈을 얻어 급한 용처를 막으면서도 안 팔았으니 모두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해서 외놈들이 송도 바닥에서만은 발을 못 붙이게 하자는 말씀이셨어. 그게 될까요? 될 거야. 개성사람 기질과 맞아떨어지는 일이니까. 개성사람 기질이 어드런데요. 배타적이고 자주적이고 텃세가 세고. 근데 왜 당신이 바빠요? 크나큰 일인데 말로만 되나. 통문도 만들고 조합도 만들고 해서 물샐 틈 없이 일을 꾸며야지. 황도중 어른이 그러래요. 그 어른 의견인걸. 참 별꼴이네요. 너도 나도 상해를 만드네 회사를 만드네 해서 주인 노릇도 하고 사장 노릇도 하는데 그 어른은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도 유독 도가의 도중 자격만을 고집하신다더니 이제 와서 조합장이 탐나셨나. 말 삼가요.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은 일에 이탈자 없이 협조를 이어가려면 정신적인 지주가 있어야 하겠기에 굳이 모시기로 한 것이지 그 어른이 뭐가 답답해서 보나마나 험난한 조합의 장이 되고 싶어 오겠소. 그 어른을 존경하는 말투군요. 존경하고 말고 우리돈 받자고 십리길을 쫓아가는 식으로 재산을 모은 분이요. 그런 분이 좋은 흥정을 마다하고 변돈까지 써야 하는 손해를 보면서도 외놈이 발붙일 길을 막았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오. 앞으로 좋은 본이 될 테니 두고 보구려. 말을 마치고 사랑으로 나가려는 종상이를 태임이는 문득 만류하고 싶어졌다.
종상이의 안색이 그렇게 싱싱하게 빛나는 걸 보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다. 오늘 밤은 안방에서 주무시면 안 되겠시니까. 내가 임자를 그렇게 오래 독수공방 시켰던가. 종상이는 아내가 생전 안 하던 소리를 하는지라 저기 놀라 돌아보았으나 그런 소리에 따름직한 교태나 갈망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아내의 태도에 되레 머쓱해지고 말았다. 망측하게 쓰리 실없는 소리도 잘하십니다요. 나는 그저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들었으면 해서 해본 소리여시다. 그러면 그렇지. 임자가 어디 10년을 독수공방헌들 남편 바지가랑이 붙들 사람이요. 편수 빚어놓은 게 있는데 반참으로 올리리까. 그래 주겠소. 임자하고 시국 얘기도 하고 발기문도 만들려면 밤을 새야 할지도 모르겠으니. 태임이는 드난꾼들이 깰세라 가만가만 잽싸게 편수를 삶아 알맞게 익은 나박지와 함께 상을 봐왔다. 양지머리를 고운 맑은 장국에 떠있는 편수가 꽃봉오리처럼 어여쁘고 앙증맞았다. 임자 음식 솜씨 대 끊길까 봐서도 우리 여란이 어디 소울 보내겠소. 종상이는 감질나는 듯 장국 국물까지 마시고 빈 반병두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 말투의 쓸쓸함 때문에 태임이는 그가 여란이의 서울 유학을 반 이상 승낙한 것처럼 느꼈다. 여란이 역성을 들 때와는 달리 가슴이 뭉클했다. 문지방 너머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구성지고 문풍지가 푸르르 우는 소리와 함께 살얼음 같은 외풍이 옷깃을 스쳤다. 태임이는 첫 추위의 예감에 을씨년스럽게 몸을 웅숭거리며 말했다. 황도중 어른댁에선 맨입으로 바쁜 사람들을 여적지 붙들어 놓습니까? 저녁은 그 댁에서 먹었소. 샛노랭이 집 손님 대접이 오죽했을라고요. 임자 오늘 참 이상하구려. 오늘 밤참이 유난히 입에 땡긴 건 사실이지만 그걸 꼭 그 댁에서 못 얻어먹었기 때문이라고 여기고 싶은 심보는 곱게 봐줄 수가 없구만. 샛노랭이란 소리도 점잖지 못하고. 그건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시다. 황노랭이라고들 하다가 노랭이가 둘 겹쳤으니 샛노랭이가 아니겠냐는 건 송도 바닥에 파다한 험담인 거려. 그 어른이 왜 그렇게 인심을 잃으셨을까? 차인이고 서사고 사완이고 그 어른 눈에 들기까지가 어렵지. 한번 눈에 들면 아무리 실패를 거듭해도 성공할 때까지 뒷배를 봐주어 그 어른 밑에서 큰 송방이 부지기수건만 그런 구설수에 오르다니. 누가 뭐래도 그 어른이야말로 장조부 어른 이후에 마지막 뼈대 있는 개성상인일게요. 종상이가 단호하게 태임이의 입을 막았다. 태임이는 생전에 할아버지가 종상이한테 드러내 보인 극렬하고도 불길한 애증에 대해 생각할 적마다 자신이 종상이와 부부됨의 인연에 불가해한 삶의 은유 같은 것과 함께 종상이의 사람됨에 무한한 신뢰감을 느꼈다. 사람이란 입은 은덕보다는 피해에 대해, 받은 사랑보다는 모멸에 대해 더 오래, 더 깊이 기억하고 일생 동안 헤어나지 못하는 법인데 종상이는 전처만 영감한테서 받은 그 지독한 증오와 모멸은 없었던 걸로 하고 말년에 인색하게 보여준 신인과 연민에 대해서만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종상이의 전처만 영감에 대한 사후평가는 늘 후했고 해가 갈수록 사모의 정도 깊어지는 것 같았다. 밖에서 하시는 일을 아녀자가 일일이 알고 싶어하는 것 같아 좀 민망합니다요만 조합이라는 것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요. 전개의 도가와 어드렇게 다른지요. 합방 후 도가의 신의에 금이 가고 힘도 점점 없어져 가는데도 황도중 어른만이 그 구식을 고집하시더니만 뵐 수 없이 외식으로 이름이나 굳혀서 옛날 영화를 돌이켜보자는 속셈이라면 한심합니다요. 태임이는 그를 남편으로 택한 게 참 잘한 일이었다는 새삼스러운 감동 때문에 매우 공손하고 진지하게 물었다. 조합이란 이름이 외식으로 들린다는 데 대해선 미처 생각을 못했소. 그건 나중에라도 의논해서 고칠 수도 있으니 과히 걱정 마오. 정계호구는 뜻하는 바가 전혀 다르기에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던 것뿐이요. 정계가 같은 영업을 하는 장사꾼끼리의 공동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조직이었던 것과는 설립 취지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요. 우선 선전이니 백목적이니 청목적이니 어과전이니 허는 구별 없이 모든 장사꾼과 전주 지주거정 동참하게 할 작정이요. 이건 시방 생각난 건데 송도 사람이라고 해서 어디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뿐이요. 학교 선생님도 있고 관청의 관리도 있고 남의 집 드난꾼, 공장의 직공, 별하별 생업이 다 있으니 널리 그들의 동참도 꽤 해야겠소. 어째 좀 섭섭합니다요. 뭐가? 집안 살림을 생업으로 하는 옆편네들은 사람으로 치지도 않으시나요? 못이 어드래? 종상이는 벼랑간 희색이 만면에서 무릎을 쳤다. 고맙소. 임자 그 말 한마디 잘했소. 혼자서 속으로 이럴까 저럴까 꿍꿍 앓던 문제가 하나 단박 해결이 되었구려. 무슨 말씀이신지. 난 그저 엉석삼아 한마디 한 것뿐인데. 내가 발기문을 쓸 막중한 일을 맡았다고 안 했소. 송도 사람의 정신과 자존심에 호소할 수 있는 진심에서 우러난 말들이 마음에서 용솟음을 치는데 그걸 그대로 옮겨 쓰려면 언문이라야 될 것 같은데 언문으로 쓰자니 벼슬길은 마다했지만 글 읽기를 숭상해온 거상들의 비위에 거슬릴 것 같고 진서로 쓰자니 뜻한 바가 호소력을 잃고 딱딱하게 굳어버릴 것 같아 내키지 않아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언문으로 쓰기로 지금 당장 결정을 보았소. 싫으는 말씀 마십시다요. 아녀자들이 어드렇게 조합원이 됩니까요? 조합이라는 명칭에 구애되지 말라니까요. 뜻을 모으자는 것이지 이익을 같이 하려고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니까. 이익보담은 손해를 같이 하게 될지도 모르오. 황도중 어른이 먼천 본을 보인 것처럼 아무리 비싼 값을 쳐준데도 외놈에겐 땅이나 집을 팔지 않기에 동참하라는 취지니까. 같은 이치로 아무리 싸게 팔아도 외놈한테는 물건을 사지 말자고 송도 사람끼리라도 약조를 맺자는 거요. 우리끼리 암만 물샐 틈 없는 텃세를 부려도 그들이 돈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금융조합이 생긴 이상 송도 사람이 한 사람도 외놈에겐 땅이나 집을 팔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이 한 놈도 이 바닥에 발을 못 붙이는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게요. 그러니 그들이 제 아무리 못된 관계를 부려 발판을 마련한다 해도 그 자리에서 초 한 가닥, 석유 한 대박도 못 팔아먹게 하려면 안 사람들 거 정도 마음을 합쳐야 할 게 아니오. 우리는 결단코 이익단체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와 의리로 뭉쳤던 도중의 울타리를 허물고 이속보담은 정신을 차리자. 손해를 볼지언정 자존심을 지키자. 개인적인 정에 바탕을 둔 의리보담은 대의를 우선하자는 운동을 일으키려는 게니 남녀노소가 무슨 상관이겠소. 그럼 송도 사람이라면 다 자격이 있다는 거니까. 여부가 있소. 욕심 같아선 송도뿐 아니라 조선 팔도로 이 운동이 확산할 수 있는 명문의 발기문을 쓰고 싶소. 허공을 응시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종상이의 눈은 남포불을 받아 의로운 햇불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에게 그런 야심과 포부가 있었던가. 양말 공장이나 그 밖의 일들이 뜻대로 되어 큰 돈을 벌었을 때도 종들을 자립시켜 내보내 칭송이 자자했을 때도 그는 만족하거나 잘난 척 할 줄을 몰랐다. 그건 겸손하고는 다른 거였다. 하나의 일을 성취했을 때 오히려 더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공동이랄까, 헛짚었다는 낭패감이랄까를 드러내 보이던 그였다. 그러던 그가 지금 홍안의 소년처럼 싱싱하고 빛나는 눈동자로 꿈꾸는 게 고작 감동적인 발기문을 쓰는 거라니. 그게 언제더라? 그가 지금처럼 싱싱하게 빛나는 걸 본 것은 태이미는 아릿한 그리움과 함께 마침내 그때가 언제였다는 걸 생각해냈다. 태이미는 조금 아까 자기가 종상이를 신랑감으로 점 찍은 건 11살 적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여란이 역성을 들기 위한 과장이었고 정말 종상이한테 이성을 느끼고 사모한 건 15살 적이었다. 그때 종상이는 전처 안에 까닭모를 미움을 사 강릉골에 있는 그의 소실진 머슴으로 쫓겨난 지 몇 해 되는 갓 20의 청년이었다.
1인 도적대들의 마구잡이 인삼도체가 성행하던 때였지만 조선사람 복장으로 출몰하는 그들을 잡아 감히 외놈임을 밝힐 수 있는 기운과 용기가 있는 삼농가는 흔치 않았다. 그저 운수소간, 세상 잘못 만난 원망만 하다 말곤 했다. 그러나 종상이는 조선사람 복장을 했으되 발가락을 끈으로 깬 남학신을 신고 있는 도적의 한 사람을 악착같이 쫓아가 그 남학신 한 짝을 얻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남학신을 증거로 그가 지키던 산포를 1인이 도체해 갔다고 관아에 고발했다. 그러나 관아에선 그가 제시한 증거품을 무시하고 되레 그를 무고죄로 몰아 죽지 않을 만큼 매를 쳐서 내보냈다. 유수는 약은 사람이었다. 정식 고발이 들어오기 전부터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 조정이 그만한 일로 일본 공간에 항의하기엔 너무도 허약하다는 건 역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앙관서에 보고하기보다는 그따위 고발은 근절시키는 쪽을 택했던 것이다. 온몸이 장독으로 퉁퉁 부은 종상이를 천처만이 불쌍히 여기는 한편 가상하게 여기는 바도 없지 않아 거두어 행랑채에 한 방을 치우고 간호하는 동안도 그는 자면서도 잠꼬대로 깨어서는 신음으로 그 도적놈들은 외놈들이었다고 남학신 신은 걸 똑똑히 보았노라고 외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 외침이 하도 뼈에 사무치는 듯하여 겁도 없이 당돌하게 그 방에 드나들다가 할아버지한테 들킨 게 태임이가 15살 적이었다. 종상이 역시 부성인의 청포전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미소년 티는 봉두남발과 무성하게 자란 수염과 사경의 붓기 때문에 알아볼 길 없이 변해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찌나 건강하고 아름답게 빛나던지 태임이는 넋을 빼앗겼고 그가 진실을 호소하고 있음을 단박에 믿었고 그를 위해서라면 그 무서운 할아버지도 능히 기만하고 배반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했었다. 이제 40을 넘은 사내가 다시 그런 눈빛을 할 수 있다니. 태임이는 그게 놀랍고 반가운 한편 어쩌면 그동안엔 한 번도 종상이에게 뜻이 맞는 일이 없었던 게 아닐까 하는 측은한 의구심이 생겼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려운 건 자신의 15살로 11이의 15살을 헤아려 보려 하는 일이었다. 그 나이는 예산 아이가 아니었다. 몸 안에 작은 불씨를 숨기고 있는 나이였다. 언제 미치광이 같은 불길로 변할지 예측할 수 없는 작은 불씨.